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강사 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신경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인공신경망 구조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인공신경망은요, 크게 입력 부분, 그리고 은닉층, 마지막 출력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의 특징은요, 신경망의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노드별로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노드는요, 가중치라고 하는 웨이트 밸류들이 존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학습 메커니즘을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먼저 첫 번째, 환경 변수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 지정이라고 하는 건요,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을 구성을 해야지 우리가 컴퓨터에게 학습을 해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환경 변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습시킬 데이터가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개의 은닉층을 쌓을 것인지, 출력할 데이터의 값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노드 수를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연결을 어떤 식으로 맺을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 지정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신경망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경망 실행이라고 하는 건요, 입력부에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초기화 세팅되어 있는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각각의 레이어에서, 각각의 계층에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출력층까지 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신경망 실행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차 단계가 되겠습니다. 5차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측값은요, 신경망 실행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값을 우리가 예측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x부터 xn과 x0부터 xn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값, 정말로 얻고자 하는 값이 실제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를 해서 지금 얼만큼 내가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바로 5차 계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차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내가 지금 5차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중치를 보정하는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중치 수정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가중치가 일정 수치에 수렴할 때까지 신경망을 계속해서 실행시키고 5차 계산하고 가중치를 보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공신경망 학습을 하기 전에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는요, 준비한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할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데이터 중에서 일부는 학습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가 완료된 다음에는요, 학습을 진행하기 이전에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 분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학습용 데이터, 트레이닝 셋이라고 부르는 이 데이터는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이 되는 거고요. 테스트셋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정확도,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바로 테스트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할은요, 트레이닝 셋과 테스팅 셋이 7:3 혹은 8:2 정도의 비율로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학습용 데이터의 일부를 검증용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또 뽑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검증용 데이터셋은요, 테스트용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지금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너무 학습 데이터에 치우쳐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때, 검증할 때 사용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검증용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예,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셋을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설정을 해두고요. 밸리데이션 셋은 테스팅 셋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율, 한 8:2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단계, 바로 환경변수 지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는 입력 부분, 그리고 각각의 은닉층을 구성하는 은닉층 부분, 그리고 출력 부분, 그리고 이외에 은닉층에서 수행하는 활성화 함수,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 부분에서 손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 손실 함수 부분 등등 각각의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함수들, 그리고 각각의 연산에서 필요한 값들을 세팅해주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세팅해 줘야 하는 값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완료해서 신경망이 구성이 되고 나면요, 그 세팅된 값에 따라서 신경망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망을 실행시키는 것을 우리는 feed forwar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feed forward 단계에서는요, 신경망의 정보의 흐름이 입력층에서 은닉층, 그리고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 신경망을 실행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각각의 노드에서 입력받은 값의 가중치 W0부터 WN까지 반영을 해서 이것을 합산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합산한 이 연산을 다음 노드로 전달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우리는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에서는요, 활성화 함수의 출력값이 0 또는 1 혹은 -1 또는 1의 형태의 계단 형태의 출력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1 또는 1, 0 또는 1의 계단 형태의 출력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우리는 스텝 펑션, 계단 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단층 퍼셉트론을 활용을 했을 때에는 이 계단 함수를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각각의 노드를 구성하는 웨이트 값을 찾기 위해서 역전파라고 하는 백프로파게이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연산 중에 하나가 미분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계단 함수, 꺾임이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단 함수를 미분이 가능한 형태, 즉 출력값이 0에서 1 혹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지만
꺾임이 없이 부드러운 형태로 연결이 된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층이 깊어지면 깊어짐에 따라서 미분 연산이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 또 시그모이드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반복되는 미분 연산에 따라서 결과값이 점점 더 0으로 수렴을 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미분의 연산 결과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기울기 소멸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렐루라고 하는 새로운 활성화 함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렐루라고 하는 이 활성화 함수는요, 출력되는 결과를 보면 어떤 스레스홀드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을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임계값보다 값이 큰 경우에는 그냥 리니어하게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복되는 미분 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값이 0에 수렴하지 않고요. 그리고 임계값에 따라서 값을 달리 출력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신경망에서는 이 렐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저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는요, 최종 출력단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모든 출력단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해결하는 문제의 유형이 분류라고 하는 문제인데, 즉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에 그 카테고리를 찾아낼 때에 사용하는 그 활성화 함수가 바로 저 소프트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망 실행 단계에서 우리는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입력값을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해서 다음 노드로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경망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기울기 소멸 문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그 그래프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요.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에는 가장 최대치의 값이 한 0.3 정도로 굉장히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0.3에 해당하는 이 값을 또다시 미분을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미분을 수행하다 보면은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앞으로 역전파하는 과정에서 값이 계속 0의 값이 출력이 되면서 제대로 값이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드포워드 연산을 통해서 모든 연산을 수행하고 최종 출력단까지 값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출력단에서 우리는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오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손실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임의로 세팅해 놓은 이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연산을 수행했는데, 실제 내가 기대하는 값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이 데이터에서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값을 단순히 빼기 연산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것은 부호가 아니라 부호가 없는 실제 두 값의 차이만 알고 싶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손실함수에는요,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평균 제곱 오차와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이 두 함수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저 수식을 보면요, 실제 값을 y라고 표기를 했고요. 내가 신경망을 실행시켜서 얻은 예측값을 y hat,
y의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y-이라고 읽습니다. 이 y-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y-과 y를 비교를 하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그 숫자를 한번 보실게요. 어떤 연산을 수행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값은 100이었어요. 그런데 예측 값은 75로 나왔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이 둘의 차이는 현재 지금 25라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25를 0으로 만드는 거지 마이너스 25인지 플러스 25인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곱이라는 연산을 택했어요. 또 제곱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스퀘어, 제곱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 모든 입력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 이들의 평균값을 구하기 때문에 평균, 민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수행하는 연산이 빼기 연산을 한 후에 제곱 연산을 하고 평균값을 구하는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기 때문에 이름이 저렇게 붙여지게 됐어요. 자,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손실함수로 사용하는 경우는요.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값이 어떤 특정 숫자인 경우 100이면 100, 500이면 500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숫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알고리즘이요. 이런 특정 숫자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때 활용하는 우리가 손실함수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지금 예측한 이 결과값이 이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몇 %야. 이렇게 퍼센트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를 보통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하는 이 손실함수를 사용을 해서 오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사례가 바로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1이에요. 100%예요. 그런데 모델을 돌리고 났더니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0.6, 60%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60%를 100%까지 끌어올려서 웨이트 값을 갱신시키도록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손실함수가 바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경망을 실행시켜서 손실함수까지 구하고 나면요. 우리는 이 손실값을 계속 전달하면서 가중치를 보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때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다 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그 그래프가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그 손실함수를 이처한 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 건데요.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제 비용 함수가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코스트, 로스의 최소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최소 지점이 어딘지를 계속 찾아내는 연산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저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코스트를 갖는 지점, 가장 작은 로스를 갖는 지점이 어느 부분인가요? 노란색 점이 바로 가장 코스트가 낮은 지점이 됩니다. 저 지점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미분 연산을 수행을 해서 그 미분한 값이 0인 지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파란 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 손실함수의 최소점을 찾을 때 우리가 경사라고 하는 기울기를 활용을 하고 이 기울기가 하강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찾아내 나간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경사하강법은요, 그 알고리즘, 저기서 보이는 그 러닝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 즉 그 파란 점의 간격을 얼마만큼 떨어지게끔 반복을 해서 코스트 펑션을 갱신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가중치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하고요. 이 경사하강법에서 그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건너뛰는 간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그 간격의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부르고요. 확률적 경사강법, SGD, 그리고 모멘텀,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아담과 같은 다양한 옵티마이저가 존재하는데요. 현재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장점을 수용한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의된 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이 옵티마이저의 컨셉은 유지하되 각각의 건너뛰는 주기,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학습률 주기를 그 데이터에 맞게끔 계속 재조절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절 과정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이 옵티마이저를 활용해서 오차 계산까지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오차를 각각의 레이어로 다 전달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오차를 우리가 연산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전파를 한다라고 해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최적의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인공신경망, 굉장히 똑똑하게 동작하는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신경망,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인공신경망을 위해서 계속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주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좋은 성능을 갖는 인공신경망이란 무엇일까요? 예측을 잘하는 인공신경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신경망 성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얼만큼 일반화된 문제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학습 데이터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알고리즘보다 일반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찾아야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요. 그 데이터가 어떤지 파악해줘 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일반화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 일반화라고 하는 이 성능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에서는요, 그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일반화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반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제 오버피팅이 되었는지 혹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언더피팅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 신경망의 복잡도를 좀 개선을 시키고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문제를 극복하고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좋은 성능을 가지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각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화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적절한 학습 수준이란 무엇일까요? 그 초록색 점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알고리즘은요. 이 초록색 점들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선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선을 찾아줘라고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켰더니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직선을 그려놨어요. 자, 저 직선을 그은 것은요,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언더피팅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초록색 점의 분포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런 선을 긋고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학습이 부족하구나, 덜 되었구나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더 시키면 되겠죠.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나머지 오버피팅, 가장 우측에 있는 그래프처럼요, 굉장히 모든 점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는 점선을 찾아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 인간이 찾고 싶은 선은요, 저런 형태의 선은 아니었어요. 저렇게까지 완벽한 선을 찾고자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런 식으로 선을 찾게 되면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에 얘가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런 학습 상태를 우리가 오버피팅 됐다,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적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진행을 하는 단계에서 저 오버피팅 문제는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할 때에는요, 오버피팅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그래프처럼 옵티멀 형태, 적당한 수준의 학습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학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버피팅은 막고 옵티멀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밸리데이션 셋, 검증용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신경망 학습을 할 때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분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크게 테스팅 셋과 트레이닝 셋,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오버피팅 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바로 저 밸리데이션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X축은 얼마만큼 반복을 해서 학습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요, Y축은 지금 에러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에러율은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는 그 학습용 데이터셋의 에러율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는 에러율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에러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순간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지금 모델이 트레이닝 셋에 너무 과적합되는 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을 때에 과적합되지 않도록 학습을 중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원래 계획보다 좀 이르게 종료한다라고 해서 이른 종료, 얼리 스타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리 스타핑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과적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신경망의 오버피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그 노드와 레이어 수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네트워크다, 신경망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킨 이후에요,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그 네트워크의 구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노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드와 연결되어 있던 가중치들도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딥러닝 학습 중에 은닉층의 뉴런을 무작위로 삭제를 해서 과적합을, 오버피팅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방법을 드롭아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스케일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처 스케일링,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범위를 변환하는 작업을 이제 스케일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링 하는 방법은요, 크게 표준화하는 방법, 그리고 최소 극대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어떤 식으로 이제 피처 스케일링이 이루어지는지는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표준화와 최소 극대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화라고 하는 건요, 전체 데이터 분포가 평균은 0, 분산은 1이 되도록 데이터를 조절해주는 작업을 표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은 0, 분산은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연산을 수행하게 돼요. 그게 바로 표준화 기법을 활용해서 스케일링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소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요, 입력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압축하거나 늘리는 방법을 최소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최소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값, 미니멈 값을 빼준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다 나누어서 변형을 하는 형태로 스케일링 연산이 수행됩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스케일링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데이터는요,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할 원본 데이터입니다. 저 데이터에는 지금 문자 데이터도 섞여 있고 이제 숫자 데이터도 있는데요. 저기에 있는 이제 수치형 데이터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각각의 수치형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분포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치한 age 컬럼에 있는 값을 보시면요. 가장 작은 값이 18, 그러니까 18살부터 가장 큰 값이 이제 90세 넘는 노인분까지 그 데이터가 18세에서 90세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반면에 이제 day라고 하는 값을 한번 볼까요? 예, day는 1일부터 31일까지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밸런스는 음수에서 굉장히 큰 값까지 이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데이터 컬럼의 성격에 따라서 값의 분포가 이제 천차만별이 되게 돼요. 이렇게 값의 분포가 굉장히 다르고 어떤 값이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되면요.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할 때에 그 값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균일하게 바꿔주는 과정을 스케일링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스케일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버피팅을 일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신경망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한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즉 오버피팅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